지금 동북아는 역사 전쟁 중이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3국은 문화 주권 쟁탈전, 즉 역사 전쟁에 거세게 휘말려들고 있다. 침략의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독도 침탈을 강행하고 있는 일본. 동북 공정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중국. (1876년) 외세에 의한 강제 개항로 시작된 우리의 근대사. 그 후 나라를 빼앗기는 시련 속에서 한국의 9,000년 뿌리 역사가 잘려나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일제의 식민사학이 있었다. 1945년 나라는 비록 광복을 맞이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식민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이 조작한 한국사가 전 세계에 진실인 양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서가 바로 환단고기다. 환단고기 완역본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현 역사 교과서에서 밝히지 못한 한민족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역사서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고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 4개의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인류 원형 문화의 고향 러시아. 동서 1만 킬로미터, 남북 4천 킬로미터, 지구 전체 대륙의 10분의 1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 지구촌 동서 문명이 포괄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 고대, 중세, 근대사로 넘어가는 시대의 벽을 허문 동방 유목 문화의 역동성과 서구 유럽 문화의 정신이 융합된 동서 문명의 중심 러시아. 환국의 땅 러시아에서 인류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의 정신을 만난다. 러시아는 한민족과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친연성이 깊은 부리아트족과 에벤키족을 비롯해 소떼 문화의 고향 사하공화국 등 200여 개의 소수민족이 다양한 민족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북방 상고 문화, 유목 문화의 살아 생동하는 모습과 동서 문명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의 땅이다. 러시아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키는 한민족이 국권을 빼앗기고 국토가 유린당했던 일제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광복의 꿈을 품고 생을 불살랐던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인류 시원 역사와 한국과 러시아의 뿌리 문화가 담긴 환단고기를 처음으로 출판해준 홍범도 장군도 바로 이곳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다. 인류 탄생의 성지 바이칼, 지구 어머니의 자궁, 인류 생명 창조의 양수라 불리는 바이칼을 품은 러시아. 한민족과 동서인류의 시원을 밝혀주는 고대 사서는 바로 이곳에 오늘의 인류 동서 문명이 화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인류 문화의 근원적 고향 환국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6,000년 전 나비의 두 날개처럼 문명의 고향 환국에서 갈라져 동서양 인류 문명이 펼쳐지게 됐다. 지금의 러시아는 인류의 태고 원형 문화가
잠들어 있는 땅이다. 인류 문화의 고향인 어머니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러시아. 러시아는 실로 동서 문화를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생명력 넘치는 곳이다. 인류 문화의 고향, 한국의 시원 문화를 탐구하고 숭고한 정신 문화의 숨결을 느껴야 할 때다. 태고 원형 문화가 잠들어 있는 러시아에서 동서의 화해, 또 한국과 러시아의 보다 나은 밝은 미래를 향해서 다 함께 창세 원형 문화의 여정을 떠나보자. 러시아의 아름다운 땅 모스크바, 여기서는 마스크바라고 하던데, 한국의 정사 이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고, 또 금서의 책, 1000년에 걸쳐 기록된 이 환단고기를, 그 기록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인류 문화의 고향을 찾아서 다 함께 여정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약 30년 전 이곳 러시아를 처음 역사문화 답사를 할 때 첫 수도였던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바강을 걸으면서 이 북녘과 가까운 그 강물의 심찬 신비스러운 물결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기운을 받았어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러시아에 흐르고 있는 역사 문화 정신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싶은 강한 열망이 가슴 속에서 솟구쳤습니다.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관 전쟁입니다. 이 동북아의 문화 역사 주권 전쟁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인류사의 중심축은 바로 이 동북아의 역사 좌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러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 우선 러시아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유일한 나라, 진정으로 방대한 대국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해가 뜨면 이 페테르스부르크에서는 해가 진다.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러시아가 그 시원의 역사 과정을 볼 때 항상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국경을 한없이 밖으로 이렇게 넓게 갖다 놓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개척 정신, 침략을 받다가 강력하게 침략해 들어가는 이런 개척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것을 이제 느꼈고요. 또 문화적 특성으로는 이 동서양의 원형 문화 정신,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고 전통 종교와 이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여서 러시아 정교가 어찌 보면은 조화되어 있는 전통과 공존의 문제,
그래서 이 러시아에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다 예포와 또 저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이 두 양반의 그 소중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봐서 다 함께 보실까요? 차다예프. 유럽도 아니고 동양도 아닌 국가이고 전통도 없으며 러시아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민족. 하지만 전대미문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만한 잠재력의 보유자. 도스토옙스키. 진정한 러시아인이 된다는 것은 유럽적인 모순들의 최종적인 화해를 실현하고 전인류적이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러시아의 영혼으로 유럽의 우수의 출구를 제시하며 마침내는 그리스도 복음의 법칙에 따른 모든 종족들의 위대한 보편적 조화, 최종적인 형제적 화합의 말을 발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유럽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땅에도 위치하고 있다. 러시아인이란 유럽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인이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유럽보다는 아시아와 훨씬 더 큰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민족의 다가올 운명을 결정짓는데 아시아가 가장 주요한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 차다예포가 강조하고 있는 그 새로운 문화 정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조국 러시아다. 또 이 대문호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결정짓는 데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아시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모종의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마음속에서 이 문화 정신을 신비스럽게 공경할 수 있는 큰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인류 문화사에서 모든 인간 깨달음을 상징하는 우주의 원십자가 있다. Original Cross of the Universe. 우주의 원십자가 있다. 이 우주 원십자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쉽게 말하면 이 깨달음의 주제들, 예를 들면 자연의 본성, 인간과 신의 마음, 그 다음에 균형, 조화, 행복감, 평화로움,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생명의 궁극의 신비, 존재의 문제, 이런 모든 긍정적 가치의 모든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우주의 원십자에 있다. 이것을 아마 불교의 스님들이 평생을 걸고 추구하는 이 도통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근본 주제에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주의 원십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원십자가 동서고금의 인류 문화에 관통하고 있는 바로 이 원형 문화의 상징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원형 문화를 좀 더 새롭게 중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원형 문화는 뭐냐? 문화 창조, 동서고금의 인류 문화 창조의 원형 정신. 그러니까 문화에도 유전자가 있다 이거예요. 1000년, 3000년, 5000년, 만년, 몇만 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모든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동경하면서 추구하는 그 궁극의 가치,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이것이 이제 이 문화를 창조하고 결정짓는 궁극의 유전자다. 문화의 유전자, 문화의 원형질, 이거 이제 원형 문화인데, 이런 공통된 인류 문화의 원형 정신이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든 서유럽을 가든 또는 스코틀랜드 동유럽권, 지금 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모든 영역, 또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 중남미 문화, 지구의 전 영역에 바로 인류의 이 원형 문화 정신 상징 우주의 원십자가 있다.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삼성 리움 박물관에 있는 이제 고조선 때 당군 조선 때 팔주령인데 저기 보면 원십자가 있어요. 왜 저기 원십자가 있냐? 저 사람들이 무슨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탄생 벌써 1000년, 2000년 전이니까. 이건 모스크바 박물관에 있는 태양 원십자 청동기인데 어제도 제가 한번 다시 봤거든요. 가운데 5이라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8로 돼 있는데 여기는 3000년 전에 원십자 조형물 지금 8로 돼 있지만 근본은 동서남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에르미타주 13개 원십자가 저 안에 원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이건 동방정교회 원십자 에르미타주에 있는 거. 그러니까 원십자가 이거 이제 모스크바 박물관에 있는 원십자의 이제 목걸이. 근데 부리아트 민속박물관을 갔을 때 박물관 들어갈 때 저 위쪽에 저런 그 원십자 문양을 삼수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주 원형 문화 상징이 원십자인데 이것을 하나의 지금 국교로 가지고 있는 거야.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것은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의 형틀로 그 십자 문양이 이제 다른데 동방 종교만 해도 우리가 직접 답사를 해보면은 이 동방 문화의 원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이 종교는 사실 동서 원형 문화의 집대성이다, 종합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원형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주는 중요한 우리 한국 문화사에서 나온 이 2권 역사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을 대변하는 정통 사서다. 삼국유사 1281년에 나왔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 바로 첫머리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옛적에 밝은 나라, 이 우주의 빛을 체험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야. 석유환국.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 근본 주제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소리 내볼까요?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런데 그 광명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얼마 동안 지속됐냐? 태고에 가장 오래된 인류의 첫 문명 국가의 환국이 어떤 역사냐? 이런 내용을 기록해 준 책이 한국에서 지난 1000년 동안 5번에 의해서 기록된 바로 이 환단고기입니다. 한문으로 이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이 다른 역사서와는 아주 다른 매우 특이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환국, 이 동서 인류 문화의 원형 문화, 동서 모든 문명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환국의 그 문명의 삶을 그려줬는데 우주관을 근본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시원 역사와 상고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삼국유사와 환단곡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고 하는 이 환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환국이 이 러시아 땅에 주로 지금 잠들어 있다. 이 태고 문명이 잠들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이 아주 상당 부분 나와 있어요. 이 러시아 전역에 지금 전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본론 말씀을 3가지 주제로 잡았는데 첫째는 이 한국 고대사의 진실과 왜곡, 그리고 러시아. 그다음에 2번째 러시아 대륙에 잠들어 있는 환국 문화. 3번째는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 고대사의 진실과 왜곡이 뭐냐. 이 내용은 뭐 지난 한 6, 70년 동안 한국의 역사학계 또는 뭐 일본, 중국 또 일부 이 러시아 뛰어난 연구진들께서 뭐 공동 발굴도 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고 많은 그 진척도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와 이 중화사관, 중국 침략사관이 왜곡한 역사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걸 그대로 믿고 있으며 그것을 역사의 진실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핵심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서 인류 상고사에 대한 우리들의 진정한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오직 환국에 근본 초점을 맞춰보면서 전 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국 문명의 실존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냐 무조건 부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오늘 한번 다 함께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 인류의 상고사를 인식하는 아주 고정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제 이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인류 문명의 진정한 탄생, 인류 문명의 최초의 시원국가, 그런 시원국가가 어디에 있었는데 우리가 고고학을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경이로운 자연과 인간과 신에 대한 깨달음, 그걸 상징하는 아까 우주의 원십자, 이런 문화를 탄생시킨 시원 종족이 있을 것이다. 그 뭔가 중심이 있을 거다 이거야. 분명히 인류 문명사의 진정한 정신 원형 문화의 센터가 있을 것이다 이거. 지금 그 역사학의 고정관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고정관념으로는 우리가 이것은 유물 중심 19세기의 랑케의 그런 실증 역사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류 정신 문화가 결여돼 있다. 인류 정신 문화의 그 모든 근본 체계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고의 그 문화는 우리보다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좀 야만적이다. 무지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의 문명시대 또는 그 이전 2만 년, 3만 년 우리가 바이칼 옆에 몰타에서 나온 유적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거 뭐가 다르냐 이거야. 소중한 이 태고 문명 그때 그 사람들의 이 우주관 쉽게 말해서 자연관이라든지 인간과 신에 대한 깨달음 인간 마음에 대한 깨달음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신성 이 거룩함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적인 지적 체계 인류 문명의 지적 중심 체계 이 우주론을 근본으로 한 역사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러시아에서 만나게 되는 두 분, 러시아 신부님하고 한 분은 이제 이 당군 조선, 고조선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좀 매서운 경책을 한 또 다른 한 분, 그 두 분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한 분은 이제 이 비추린, 러시아 신부 비추린인데 이분이 그 여러 개의 언어도 아주 참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마디로 한국사 본질이 뭐냐 이거. 그것은 바로 한국사의 시초는 고조선이다. 이것을 더 발전시킨 분이 유엠 푸친인데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유엠 푸친. 고조선은 1000년간 중국 지배를 받지 않은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한사군은 현재 한국 국경 밖에 있었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단군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이다. 오래전에 부틴 교수님의 연구서죠 고조선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한 학술 대회에서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또 이런 말씀도 흘러다니고 있어요.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이 유목문화, 헤아릴 수 없는 이 유목문화의 그 문화 정신을 이해하려면은 이 동방 쪽에 어떤 거대한 제국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은 유목문화에 상통되는 그 문화의 공통점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부틴 박사님의 말씀은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웃 나라는 없는 역사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왜 있는 역사도 없다고 부정하냐? 단군 조선을 왜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냐 말이야. 한국의 이 문화인들 또 지금 강단사학의 상고사 인식의 근본 문제는 뭐냐? 시원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러시아 땅에 잠들고 있는 옛적의 환국 무조건 부정, 무조건 부정. 생각할 것도 없는 거야. 환국을 계승한 환웅의 신시 배달고 그것도 무조건 부정이야.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 환국과 신시 배달을 근거로 한 단군 조선은 그것은 청동기 국가 건설 근대 역사의 이런 국가 성립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신화다. 단군 조선 신화다 말이야. 그 무조건 신화야.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는 오늘의 이 한국 역사계. 이게 중국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는 거야. 그게 한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는 어디부터냐? 한번 이 국통맥을 한번 잠깐 볼까요? 한국사를 거꾸로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 마지막 왕조는 뭐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 남북 통일 시대, 미래 희망의 새 역사 시대. 지금 현재는 남북 분단, 대한민국,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쉬운 말로 남한 북한이야.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그리고 지금의 이 한국, 코리아의 본래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조선을 바꿨어요. 그리고 조선 고려 500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천년왕국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걸 다 합쳐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통일신라 천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사국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열국시대. 이건 여러 나라 시대야. 열국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열국시대 이전에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다 이거야. 단일체제 한 나라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단군 조선인데 단군 조선이 망하고서 여러 나라 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북부여도 있고 동부여도 있고 또 옥저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여를 인정을 하질 않아. 언급만 할 뿐이지 북부여가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는 것을 그냥 무조건 부정하는 거야. 그건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이 동부여, 북부여 뭐 이런 서부여 역사를 다 비벼놔 버리는데 비빔밥을 맹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삼성조 시대, 삼국유사를 근거로 할 때 이 환국과 배달과 조선, 환국, 배달, 조선 이것이 이제 세 분 거룩한 조상들의 시대, 한국인의 시원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국과 배달은 무조건 부정하고 단군 조선은 신화라고 해서 그마저 싹 다 부정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이런 그 역사의 근원을 제거하고 한국사의 뿌리를 말살한 범죄 가운데서 일본이 한국사의 그 뿌리를 제거하는 역사 침탈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본은 강화도 개항 이후 1876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때까지 한국인 800만 명을 학살하고 한국의 역사 뿌리를 말살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는 그 길을 터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터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
이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한 뭐 2년 못 채우고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그 한 이런 유명한 예가 있어. 잠깐 볼까요? 이토 히로부미. 대서양의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거대한 인도와 아프리카 각지를 침략해 방대한 식민지를 거느리듯 극동의 작은 섬나라 우리 일본도 영국의 제국주의, 전제정치, 식민지 침탈 정책을 국가 모델로 삼아 조선과 중국부터 침략한다. 이제 명치 유신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일본에서는 신불 분리령, 일본의 신도와 즉 신사 안에 있었던 한국에서 내려간 불교 사찰을 분리를 시켜라, 철저히 파괴해라 해서 1600여 개의 한국에서 내려간 불교 사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증오심으로 파괴를 한 거예요. 유명한 스미오시 신사 안에 있었던 신라사, 그리고 단군조선 이전의 배달국 건국자였던 바로 이 배달 환웅천왕을 모신 희코산 신궁 영선사 사찰도 이때 이제 파괴를 당했는데, 이가 이제 1906년에 이 한국 점령을 위해서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했어요. 이제 그 말년 모습, 또 이번에 이제 일본 답사를 해서 그 양반 기념관 이렇게 둘러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동북아의 평화를 아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이 이등 방문을 동양인의 평화의 정신으로, 역사의 정신으로 제어간다 해서 안중근 의사가 중국에 있는 하얼빈 그 역사에서 1909년 10월 달에 저격을 했어요. 한번 그 한 장면을 볼까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총알 끝에다가 열십자를 새긴 세 방을 맞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절명을 했는데, 일본의 한국사 말살 과정은 명치유신 들어가면서 한국의 전통과 혼백이 살아있는 일본 문화 속에 있는 가지가지의 그런 유적지를 덮고 파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을 영국이 지배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한국을 강점한 1910년 직후에 한국인들이 보는 역사책, 각종 문화 이 책들을 전부 수거해라. 그래서 14개월 만에 20만 권을 수거를 해가지고 남산에서 이것을 소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 뿌리를 말살하는 논리가 나온 거야. 한국의 역사의 뿌리를 제거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20만 권을 수거를 해서 불만 지른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역사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환국과 환웅의 배달과 단군의 조선 얘기가 있는 거야. 석유 환국,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런 기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국이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환국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역사 말살 전담 기구가 편성됐는데 1925년 일왕의 특명으로 아주 독립 기구로 탄생을 해서 조선사 편수회가 탄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3인방이 있는데, 그 유명한 구로이다 가스미하고 이나바 이와기치 이마네 시류 이 3인방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수거된 책 가운데서 환단국을 읽었다는 거야. 환단국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불질렀다고 그러는데, 역사 말살의 전략을 이들이 공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환국을 제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환국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역사의 근원을 없애는 환국 제거에 논리를 맞췄는데, 역사 왜곡 말살의 논리 근거는 상공유사 저자 이련 스님이 환국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은 제석신의 나라다. 인도의 인드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나라다. 천상의 나라다.
이런 주석 커멘터리 붙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 너희들 역사책을 쓴 이련 스님 그 스님도 신화로 부정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 논리를 추종한다. 이렇게 이제 알리바이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막내둥이 이만희실 이후에 그 스승님이 이미 상국유사 조선조 교종을 봐가지고 책을 편찬을 했어 1904년에. 그래서 치보이 쿠메조가 교종을 봐놨는데 자기 스승님이 교종 봐가지고 하자 없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달리 변형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석유 환국을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것을 환인이 있었다 해가지고 나라 국자를 이 시인자 이거로 조작을 해버린 거야. 글자를 쪼아가지고 문헌을 조작을 해서 석유 환국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상공유사 고조선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잠깐 볼까요?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 세 개를 주어 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와 왕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비롯하여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신교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푸셨다.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였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본래 이 환국에 대한 기록 원전이 상공유사 바로 이 사서인데요. 이것을 이제 신화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의 그 역사 왜곡 말살의 3인방 막내 이만희실 이후가 이 저작자 스님이 천상에 인도 신화의 나라로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으니까 나도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환국 배달 조선은 국가가 아니고 이것은 환인환웅 단군이라고 하는 신화의 인물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던 없는 가상의 나라다 말이야. 그러니까 환국과 배달 조선 7,000년 역사, 환국 3,301년, 배달 1,565년, 7분 환인, 18분 환웅, 47분의 단군의 역사 6,960년 뿌리를 완전 뽑아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가 2100년, 200년에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 그게 네 놈들, 조선 놈들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조선을 역사 말살하고 할 때 요놈의 이 조선인 고노야로 조센징 바가야로 요놈의 조센징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800만 명이 무참하게 죽었다 이거. 결론은 일제히 식민사관, 이 노예사관에 족쇄 채워져 있는 오늘의 이 한국인들, 오늘의 한국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중국, 중화문명이 어떻게 한국의 고대사를 그들의 그 사서에서 이제 왜곡을 하고 있느냐. 중국은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의 조상은 4700년 전에 황제 헌원이다. 이게 사마천 사기 첫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한족은 어디서 왔냐? 그것은 저 환국에서 내려온 반고시다. 이 양반이 이제 사무이산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본래 이분에 대한 기록은 지금은 이분을 다 그들도 신화의 인물로 부정하지만은 이 반고 진인이다. 이렇게 과거에 기록을 해놓았고 이분의 그 후손들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고를 부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사망호제라는 것은 전설 시대다. 과거는 부정했다. 지금은 긍정하는 거야. 지금은 긍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을 통합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동양판 합중국인데 중국이 지난 현대화 과정에서 탐원 공정, 즉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우리 중화 문명의 근원은 어디냐 이거 탐원 공정. 그런데 이것이 뿌리 바꿔치기 전략이야. 어떻게 뿌리를 바꿔쳤냐? 중국의 저명한 대가들은 예로부터 중국 문화는 동이다. 중국 문화는 동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이라는 건 뭐냐? 동방에 큰 활을 쏘는 사람들이야. 동방 문화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과거 중국의 태오복희, 염제, 신동시, 황제, 헌원, 마제마, 왕조, 청나라 전부 동이거든. 중국 한족이 아니란 말이야. 그들 기록이 그렇게 돼서 역사책에 태오복희 5500년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국기 8궤를 그린 분 태오복희 씨 5200년 전에 농사 의학의 아버지 염제 신동씨 그 다음에 중국 역사의 시조라고 하는 4700년 황제 헌원과 함께 통치자로 계셨던 이 동방의 치우천왕 환단국에서는 14세 배달국의 좌우지 환웅천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양반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인격을 다 파괴를 했어. 그래서 태오복희는 몸뚱아리는 뱀이다. 인두사신이야. 염제신동씨는 여기 뿔 달렸다. 그리고 우두인신 머리는 이렇게 소머리다 이거야. 그리고 치우천왕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건 도깨비다. 인격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1983년도에 지구촌이 뒤집어지는 역사학계의 큰 발굴 이 우아량 홍산문화 제천단이 발굴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묘단 거대한 무덤과 제천단과 그 여신을 모신 사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150m 되는 아주 방대한 유적지인데 지금은 거기다 이제 박물관을 거대하게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유적이 발굴됐을 때 사망호제는 전설이 아니고 실제 역사다. 우리 한국에서도 막 신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우아량 발굴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동방 출신의 지금 태오복희, 염제, 신동씨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조상이다. 아까 탐원 공정에서 동방 출신의 그런 제왕들이 전부 우리 중국의 역사 조상이다. 이게 탐원 공정의 결론이다 말이야. 자, 중국은 이제 80년대 넘어서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4700년 전에 황제 헌원이 우리 첫 번째 조상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염제, 신동 그 전에 태오복희 5500년 이분들이 우리 조상이다 해서 우리는 여망지손이다. 염제, 신동과 황제 헌원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남성 정주를 가보면 아주 놀라운 저런 동상을 세워놓고 우리의 조상이다 말이야. 중국의 그 역사 왜곡을 간단히 결론만 보면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너희 조선놈들은 3100년 전에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고대 3대 왕조에서 마지막 주나라가 쓸 때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이 기자라고 하는 현자를 동방조선의 왕으로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사마천이 거짓말 역사를 진실로 왜곡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 답사에 보면 기자는 산동석 그 왼쪽에서 오르락 내리다가 거기서 돌아가 있어. 그 무덤까지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봉기자의 조선이 불신이야 그랬거든. 기자를 동방 조선의 왕으로 임명했는데 신하가 되지 못했다. 신하를 삼지는 못했다. 안 갔단 말이야. 그런 역사 사실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자가 살았던 3100년 이전에 동방에 당군 조선이 있었단 말이야. 오히려 이걸 역설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최초의 제국의 통일 진시황이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섰는데, 한나라에 이제 7대 임금 한 무제가 동방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 우이만 조선이라고 그러죠. 학계에서는 우이만의 손자 우거를 멸하고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야. 4개 식민지군을 설치했다. 우이만 조선이나 한사군설이나 역사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이만 조선이 북한의 평양 근교에 있었다는 거야.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것도 그 우이만의 손자 우거를 대동강까지 와가지고 평양 근교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멸하고 거기다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야. 그 왕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석산 창녀현에 있었단 말이야. 지금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갈석산 창녀현에 우이만 정권의 거점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쳐들어가서 1년 이상을 싸웠는데 이걸 평양에다가 땅을 떠다가 갖다 놓은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거. 그래서 결론은 고대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 역사, 근대 역사의 출발점은 일본의 식민지 역사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은 본래 그 기자조선 또 우이만조선 중국 식민지고, 또 동시에 일본 제국이 자기들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작한 임나일본부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일본이란 나라는 AD 7세기 백제가 망하고서 자기들이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고 했는데 670년에 수백 년 전에 임나일본부 이런 식민지 사령탑을 갖다 놨다는 거야. 대한민국 땅 남부에다가. 이런 그 거짓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고대사의 진실로 전치고 모든 지성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지구촌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보는 교과서에 그렇게 역사가 조작됐다. 그 지도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한강 유역까지 한나라 식민지였다. 조작이거든. 또 그거 다음 보면은 우리가 이 영국 교과서에 보면은 지난 시대 중국 식민지였다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역사라는 한사군, 우이만조선, 기자조선이 전부 평양에 있었다.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 아마 러시아에 계신 지성인들도 일반 서민들도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용범 박사가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하버드하고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거기서 이제 이 우리나라 동학 근대사 왜곡을 공부하다가 이 양반이 고대사도 이렇게 왜곡이 돼 있구나. 이걸 이제 미국 지식인 사회 교수 사회에 이제 고발한 책이 나왔는데 아시아 이상주의 이 이용범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한국 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위의 국가에 있는 대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은 식민지 유산의 덫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많은 한국의 사학자들이 이병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업을 닦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자료들을 찾아내고 읽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골치 아픈 과제이기 때문이다.
위서에 따르면 고대의 한국인들이 중국과 아시아를 통치하였다. 이홍범 박사, 아시아 이상주의. 그러면 이제 우리 동북아 역사의 진실, 한국 고대사의 본래의 참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탐구하려고 하는 머나먼 여정의 첫 발걸음, 러시아 땅에 잠들고 있는 이 인류 문명 최초에 대한 기록, 환국. 이것을 체계적으로 비교적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환단고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잃어버린 한민족과 인류의 창세, 원형문화 시대를 드러내주고 있는 환단고기, 인류 문명의 지혜의 근원과 원형문화 시대를 밝혀주는 문화원전이다. 또 동서의 모든 사상과 동서의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즉 원형 종교, 이걸 우리가 인류학에서 어르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이 인류 원형 종교 문화 경전이다, 또는 역사 경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아닌 이 사서에 대한 온전한 정당한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러시아의 이 장구한 영광스러운 이 황금 시절의 시원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이 한국인과 러시아인, 러시아와 한국이 새롭게 한 형제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환단고기는 첫째 우리가 동북아의 역사 문화 원전인데,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 책이 이제 일본에 먼저 들어가서 일본인 변호사 가지마 노보루가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정치 또는 법조인, 교육가 모든 분야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출간을 했는데, 환단고기는 원래 저 중동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람들도 거기서 왔다는 거야.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왜곡을 해놨어요. 그러나 평은 이런 좋은 평을 했어요. 환단고기는 인류의 정치, 그 다음에 이 언어, 풍속, 종교, 이런 모든 인류 문화 전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책이다. 아시아의 지보다, 지극한 보물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9,000년 이후에 그 환국을 계승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역사의 계보, 국통맥을 밝혀준다. 이제 이 환단고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5분이 10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을 계연수라는 분이 이것을 환단고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떨어가지고 1911년에 30권이 나왔어요. 이 홍범도 오동진 장군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저자순으로 이 5분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라 시대 때 중국 수나라 유학을 가서 수나라의 황제를 만나고 돌아와서 신라의 여왕 선덕여왕을 만나서 앞으로 국운이 안 좋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황룡사 구충탑을 세워라. 그 유명한 분이야. 그리고 불가에 보면은 이 양반이 도통을 해가지고 이런 돗자리를 펴놓고서 날라다녔다는 거야, 이 천지 허공을. 그렇게 이제 도가 높은 분인데, 이분이 환국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근본으로 해서 배달, 조선, 그 뒤에 북부여, 고구려, 이런 한국 역사의 국통맥을 불과 우리가 펜으로 쓰면 한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작은 글씨수로 한 페이지인데, 바로 이 안암로의 그 삼성기에서 인류 최초의 환국의 기록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삼성기가 있어. 이걸 삼성기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고려 말에 원동중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원동중이 과연 누구냐, 원동중을 찾아서 제가 대한민국의 족보박물관, 대전에 있는 족보박물관에 찾아봐야 원동중이라는 인물이 없는 거야. 또
그 원시의 종가, 큰 그 종손들 뭐 그런 문중을 통해서 물어봐도 우리 원가에는 원동중이라는 분이 없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원주에 묻혀 있는 고려 말의 아주 대학자인 원천석이라는 분의 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사당 또 그 무덤가 올라갈 때 이제 그 설명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역사를 도통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6권 책을 써서 무덤 속에 넣었다는 거야. 그래 그 책을 보면은 자기 자손들이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현장에서 아 원동중이는 원천석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판정을 했는데 이제 이게 문헌에서 나온 거야. 문헌에서 나왔는데 이 원천석이는 유명한 마지막 왕조 조선 왕조의 바로 태종 이방원의 스승인데 조선 왕조를 이제 건국을 할 때 바로 이 이방원 후일 태종이 찾아갔잖아. 조선 왕조에 봉사를 해달라고 말이야. 안 한다. 불사이군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 이 양반. 그리고 왜 동중이라고 하는 필명을 썼냐? 그것은 중국 진나라 때 동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사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그 왕조 역사, 과거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예리하기 때문에 원천석이가 그 동호를 존경해가지고 내 필명으로 쓰겠다, 내 동중으로 쓰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원천석이라는 분은 환국과 배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써놓은 삼성기 학원 원동중에 삼성기를 쓴 분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단군조선 2000년 역사를 기록한 분이 행촌 이암입니다. 그리고 공민왕 때는 수문화 시중을 했는데 이분은 아주 그 학문이 아주 극을 달리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누구냐? 단군조 역사 전체 핵심을 쓴 단군세기의 저자이면서 이분의 아우가 바로 원천석의 스승이 되고 행촌 이암의 손자 이원이 지금 왼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이원이라는 분은 한국말을 만든 세종대왕의 스승님이야.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제 고성 이씨 집안에서 중심축이 돼가지고 환단고기 전체 분량의 약 80%를 고성 이씨 문중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행촌 이암, 그 다음에 사대손 이맥이라는 인물이 이맥이라는 분은 해약 이기란 자손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태백일사 환단고기 한 60% 되는데 8권으로 되어 있는 태백일사 이것을 가지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가 자기 애제자 계현수에게 내려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환단고기라는 책으로 1911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북한에서 고성이시 그 문중에서 이유립 하남당 선생이 이 책을 한 권 품에 안고서 이제 내려와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환단고기 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개성에 가서 북한의 이 문화 종교 담당자에게 그걸 정식으로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내려와서 100년 만에 처음 올라간 거야 이게. 이렇게 역사 사연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환단고기에 그 저자들 가운데 행촌이암이 단군세기, 단군조 2000년 역사를 썼는데 이걸 자기 손자 이원이 세종대왕을 모시고 우의정을 지낼 때 우리 조부님의 저작물입니다 하고 세종대왕에게 바친 거야.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3세 단군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원시 한글이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세종대왕님이 아 내가 우리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의 한글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세종실록을 보면은 자방고전 이건 세종대왕이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옛날 문자를 모방을 한 것이다. 자방고전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 초기 임금님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면서 이 책은 보아서는 안 되는 책, 죽음의 책이다. 이 책을 보는 자는 조선 왕조의 국시인
유교 문화의 근본틀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또 이 책을 본 자는 무조건 잡히면은 처형을 한다. 그래서 예종 때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냐? 그것이 은닉자. 이 책을 숨긴 자는 처참 목을 벤다 이거예요. 환단고기는 그만큼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봐서는 안 되는 금서의 책이다 이거예요. 왕조의 뿌리를 파괴할 수 있는 기존의 유교나 불교나 모든 그 종교의 역사관으로 해독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체제를 흔들어 놓는 위험한 책으로서 초기부터 이미 600년 전부터 조선 왕조에서 이 책을 수거를 해라. 그래서 세조 성종실록을 보면은 거기에 안암노의 삼성기 이런 책들을 있으면은 수거를 해라. 이런 왕명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러시아 환단고기 콘서트에서 다 함께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환단고기의 권위, 환단고기 저자들에 대한 이 권위를 새롭게 인식하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주 유명한 정조임금. 정조는 세종대왕과 음양 짝을 이뤄 학문으로 보면 제1인자야. 나는 임금이면서 백성들의 스승이다 말이야. 그 정조가 그 아들이 이제 순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효명세자인데 순조가 자기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는데 3년 있다 독살돼서 죽어버렸거든. 근데 이때 나온 연경당에 아주 저 유명한 편액이 있어요. 저기 보면 태일문이다. 이 태일. 이것이 환단고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환단고기 문화의 정신은 뭐냐? 환단고기는 한마디로 발굴한 한 글자야. 인류 문화의 영원한 주제, 모든 종교의 주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 행복의 궁극의 그 뭐냐면 목적지, 깨달음의 근본 주제, 환이다. 발굴한 자, 우주광명, 환단고기 역사관, 인류 창세 문화 역사, 우주관, 인간관, 신관, 깨달음, 도통, 인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우주의 영원한 생명, 신성, 우주광명, 지금 환단고기의 우주광명,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태일인데, 그러고서 이제 이 부용정이라고 정조 때 이제 이것을 고쳐 불렀는데, 여기 가보면은 그 정자를 보면 위가 우주 원십자야. 이 우주 원십자. 이게 태일이거든. 태일. 정자가 우주 원십자로 돼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일종의 이제 못이 보면은 천원지방으로 지어지는데 그것도 환단고기의 그 역사 문화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환단고기의 5권 책 가운데 삼성기상, 안암노, 유학을 한 당대 스님이고 또 여왕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미래사를 건의를 한 그런 권위 있는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 태종과 그 아들 세종대왕 두 부자, 아버지 아들 그 왕의 스승님들이 바로 원천성, 원동중이면서 환단고기 전체 책에서 아주 중요한 행촌 이함입니다. 이분은 임금님을 6번을 모신 양반이에요. 그리고 공민왕 때는 국무총리까지 한 분이야. 그리고 이제 이 부여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밝혀준 북부여사, 동부여사를 밝혀준 복외거사 범장이라는 분은 원천석, 원동중이라는 분하고 친구 사이예요. 그리고 주고받는 그런 책을 남긴 기록도 있는데, 자, 그리고서 이제 행촌 이함의 4대손 이맥이라는 분은 조선 중종 때 임금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찬수관이야.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기록자란 말이야. 결론은 뭐냐? 환단고기의 기록자들은 동서고금의 어떤 책의 편찬자보다 더 권위가 있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 통사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러시아 문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이 러시아 역사를 답사를 하면서 공유해야 할
그런 정도의 상식만 언급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 유명한 베르다예프가 러시아에는 5개의 러시아가 있다. 키예프 루시 또는 따따르시대 루시, 모스크바 루시, 그 다음에 피터 대제, 뾰트르 대제 때의 제국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뒤 2개를 뒀는데 유목 시대하고 오늘의 현대 러시아. 러시아 역사라는 것은 유목 문화 2060년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2개 왕조 류리크 로마노프에서 한 1000년. 그럼 이게 한 3000 지금 한 200년 역사 있는데 그 앞에 러시아의 시원 문화 역사가 우리가 모르지만 있다 이거야. 러시아 전역에 이런 유물이 다 나오고 있다 이거야. 오늘 우리는 다 함께 바로 이 러시아에 잠들고 있는 시원 역사 문화가 뭐냐?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야. 부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수많은 우리 인류의 조상님들이 살다간 중심 땅 러시아 환국 그 문명의 정신이 어떻게 내려온 것이냐. 이것을 간단히 보면은 러시아 시원 문화 시대가 있고 황금 시절, 이걸 인류학자들이 이제 황금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유목 문화 시대, 여기 보면 키메르, 스키타이, 사르마티아, 또 훈족 뭐 이렇게 쭉 해서 7개. 그게 보면 유목 문화 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유목 문화 시대 그 문화를 이렇게 처음 본 곳이 이제 키예프에 가서 봤는데요. 제일 먼저 3200년 전에 키메르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키메르가 500년을 여기서 이제 살다가 이렇게 물러갔는데, 여기 키메르, 스키타이 이 사람들 그 들어온 역사를 이렇게 지도로 전체로 그렸는데요. 이들이 하여간 동방의 그 문화 원형을 가지고 이 유목 문화가 들어온 거야. 물론 이들이 이제 대개 뭐 흑해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남부에 이제 들어온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 키메르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중앙 아시아에서부터 이 남러시아에 들어왔다. 키메르인. 키메르인을 보면은 화살을 갖다가 쏠 때 보면은 완전히 이건 동방 문화야. 훈족이라든지 뭐 스키타이 똑같아요. 흑해 북부에 이 깔때기 모자를 썼거든. 이 깔때기 모자에 인류 원형 문화의 비밀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스키타이가 27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 스키타이들은 경무장을 했거든. 경무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사르마티아 이 사람들을 보면은 중무장을 했어. 이렇게 말 안장 등자도 있고 말이야. 가본 무장을 하고 스키타이보다 더 강력하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훈족이 들어와서 유럽으로 들어가 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배경을 조성한다 이거예요. 훈족. 그다음에 이제 유연족, 아바르족 돌골 압력을 받아가고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인주한 몽골계 집단. 그다음에 이제 하자르족들 이 투르크계 터키 계열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왔는데, 유목민 문화를 잠깐 이렇게 보면은, 제가 키예프에 박물관을 가서 답사를 할 때 아주 놀란 게 있어요. 그 놀란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에 잠들고 있는 인류 최초의 나라가 환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1만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9213년 전에 환국 문명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인식이 돼야 되잖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키예프 박물관을 가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6000년 전에 2층 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동양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태극 문양의 도자기가 있는 거야. 6000년 전에. 5,6,000년 전에 저런 태극 문양의 도자기가 있고, 가장 충격적인 게 있는 거야. 이것은 여기서 자세히 체계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우물정자가 나온 거야. 우물정자 문양이. 이게 지금 6,000년 전, 5,000년 전에 그릇에 또는 이렇게 삼수로 되어 있는 저런 지금 일종의 뭐 주전자라고 할까 뭐 이런 도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문양을 보면은 환국 시대에 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런 원형 문양,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5,000년 전에 흑해 북부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홍산 문화에 5,500년 전에 원형 천신단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보면 이게 더 오래된 것 같아.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동서 4대 문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실제 창세 문명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홍사문화 그 우아량의 천신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원형적인 모습이 지금 흑해 북부에서 이 천신단이 나왔는데 아래 보면 3단으로 돼 있어.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어떤 도구를 이렇게 둘러쌌다 이거야. 이게 일본에도 그냥 그대로 원형이 나오는데 한의화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죄를 지내는 어떤 도구 아니면 거기서 예전에 그 어떤 영성 문화에서 우주의 노래를 부를 때 주문을 읽을 때 어떤 그 소리 공명의 효과를 위해서 갖다 놓은 다용도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키예프 성립의 그 초기 역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러시아 역사는 처음 이제 키예프 루시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왕자들 세 왕자의 언덕이라고 그래서 러시아 역사가 처음 시작된 키예프 루시. 근데 거기를 가보면은 그 당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수수 천년 전부터 믿어왔던 자연 종교 그 원형 신전이 있어요. 신전터가 저렇게 신전터가 있는데 이 터도 세 겹의 원으로 되어 있는 거야. 세 겹의 원으로 되어 있고 중심에는 천심석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마음을 상징하는 돌이 있단 말이야. 이 키예프 루시는 우리가 역사에서 논쟁이 하도 많은데 8세기에서 11세기까지의 바이킹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루시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지금 러시아 말이 루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 그 근원이 러시아 근원이 루시인데 이 스칸디나비아의 본래 루시들 이 사람들이 아래로 후젓고 댕기는데 8세기 중반 하면은 이 바이킹들이 얼마나 강력했냐. 세계의 뭐 몇 대 발명품의 하나인 그 바이킹 배가 있잖아요. 물에 1m 이상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 사람들 배가. 그래서 이 얄쌍한 배를 타고 해변가를 후젓고 댕기는데 유럽의 주요 중심부 저 비잔틴 중동까지도 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도 동부하고 남부를 지배를 해서 영국을 들어갈 때는 선단을 거느리고서 영국을 침략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영국의 당대 여러 나라로 나는 그 왕이 허용을 해서 너 대신 예수를 믿어라. 기독교를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동쪽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싸우다가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서 이제 영국 왕조가 성립을 하거든. 근데 이 바이킹들이 강력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아이슬란드, 그린랜드도 점령을 했어. 이 바이킹들이 그린랜드를 들어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여기서 살 거냐 말 거냐. 에이 눌러 앉자. 그래 거기서 살았는데 그래 최근에 이제 발굴된 거 보면 이 여자는 1m 20, 남자 키는 1m 50이더라는 거야. 먹는 게 시원찮아가지고 이 바이킹들이 그렇게 그 한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슬라브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고 그런 슬라브 그런 그 노예 교육을 해가지고 유럽의 이런 그 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북방 루시 이 바이킹들의 문화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시각 교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바이킹의 시조가 누구냐? 이게 유전인자로 밝혀진 거야. 유전공학으로 밝혀져서 이 사람들은 몽골계다. 그래서 이 바이킹 초대 왕이 아이바로스인데 이 아이바로스가 훈족 계열이다. 몽골계다. 처음에 북방 루스의 세 아들 현지에서 키예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 사람들이 세 아들 형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이 지금 바로 키예프 세 왕자의 그 언덕이다 이거야. 본래 원형 신전이 있던 곳. 그 맞이되는 류리크는 노보고로도 가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류리크의 아들 이고르가 어리니까 이제 그 삼촌인가 친족 올레그가 키예프를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올가 비잔틴 황제가 마누라 삼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만신을 모시니까 당신은 기독교 신을 믿고 하니까 세례를 다오. 그래서 세례를 받고서 이제 당신은 나의 대부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이 손자 블라드미르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 이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러시아가 크리스찬 국가가 되는데 이 블라드미르에 의해서 그 할머니 올가부터 이 러시아의 문화라는 것은
서방 기독교 문화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극적인 전기점이 된다 이거야. 원래는 그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종교 교육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전 국민들에게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을 했다 이거야. 우리는 전통 원래 믿는 이 신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이제 초기 교회를 11조를 걷어가지고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나중에 몽골 따따르가 와가지고 거기 숨어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남기고서 아주 참혹하게 그 교회 건물과 더불어서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모스크바에 처음 뿌리 내리기 시작한 이 유리 돌고르키 키예프 공국의 모노마크 작은 아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모스크바 공국 시대 지도를 잠깐 볼까요? 저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 다니엘이 모스크바 공국의 초대 대공인데 징기스칸의 그 손자 들어와가지고 키예프를 칠 때 너무 이 도시가 아름다워가지고 저걸 그대로 손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강력한 저항을 하니까 일주일 만에 성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의 다 몰살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키예프 성내에 눈물을 흘려줄 자가 없었다. 이렇게 참혹하게 몽골 따따르에게 당한 상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뒤에 240년을 이렇게 당하는데 이 금장 한국의 지배시대 킵차크 한국 그러고서 역사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 드미트리 돈스코이를 거쳐가지고서 몽골 지배로 이렇게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내 이반 3세로부터 우리는 몽골 지배로부터 영원히 고난을 종결한다. 이것이 이제 1480년이란 말이야. 러시아 문화 역사를 쭉 더듬다가 누구도 이제 이 필로페 그 서한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실리 3세인가 그 왕 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편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한 황제여, 그대의 왕국 속으로 모든 그리스도 제국이 통합되었습니다. 두 개의 로마는 이미 멸망하고 세 번째 로마가 새로이 서 있으니 네 번째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짜르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문화 시대가 진정 왔습니다. 당신이 이제 진정한 제3 로마의 제사장이면서 제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진정한 영원한 종주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거야. 이러면서 쌍두 독수리가 이반 3세 때 들어오는데 이 쌍두 독수리라는 건 뭐냐? 위에 큰 독수리 머리가 있죠. 쌍두 독수리가 이렇게 동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아래 중심에 보면은 저 유명한 성 조지 신화가 있어. 성 조지 신화가 있는데 이게 보면 서양에 뭐 오스트리아 박물관 뭐 없는 데가 없는데 쌍두 독수리 문화 원형이 뭐냐? 우리가 불가리아를 가보면 말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수도사가 근 10년 동안 땅바닥에서 기도를 하면서 계시를 받은 바로 거기 사원이 있어요. 릴라 수도원을 가보면은 거기 쌍두 독수리인데 입에 여우귀를 물고 있는 거야. 봉황이야 실체는. 이게 쌍두 독수리 문화도 원래는 이게 봉황이고 동방 이런 따따르 훈족 이런 애들한테 너무 우리가 당해서 이 동방 제왕을 상징하는 용을 앞으로는 영원히 정복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성 조지 신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창으로 막 용을 찔러 죽이는 그 모습을 하고 있거든. 이게 이제 아르미타주에 있는 성 조지 썰매인데 그래서 이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또 그 이전 지금 류리크 왕조 그 후반 보면은 바로 이 문장의 뜻이 뭐냐면은 영원한 제3의 로마를 표방한 이 모스크바 러시아의 심장부에서 바로 그 나라의 문장을 갖다 놓은 곳이 이 동서의 창세 문화 환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천지 1월 우주 광명 음양 광명 문화의 상징인 바로 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용목 문양을 가져왔는데 바로 용은 제껴버리고 이 새를 중심으로 한 봉황을 봉황을 한 이런 문화를 간 것이다. 요즘 와서 보면은 왜 소치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서 이게 전부 봉황을 갖다 놓은 거야. 봉황새 이 문양이 다 봉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지금 저 엠블럼이 보면은 봉황새
날개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문화에는 봉황새 바로 이스턴 페닉스 불사조, 이건 이제 불을 상징하는데요. 용은 천지의 물을 다스리는 자연신이고, 이 봉황새 서양 문화로 좀 변조된 그리핀은 천지의 불을 다스리는 신성한 자연신이다. 자연신이다. 그래서 이 용봉을 문양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바로 천자국의 전통적 문양을 러시아 왕조 문화에서 이제 갖다 쓴 것이다 말이야.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그 제국이 망했잖아요. 1453년에. 이반 3세가 이때 쌍두 독수리 문양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짜르라고 하는 황제의 호칭을 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러시아가 동서의 신의 아들 천자 문화를 가져오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반 4세 때는 이 대관식을 최초의 이 짜르의 문화 양식으로 식을 화려하게 올리고 새로운 통치법전을 만들고 이 러시아 절대 왕정 시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트르 1세가 유약하고 가짜 왕들이 나오는 혼돈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류리크 왕조가 문을 닫고 로마노프 왕조로 들어갔는데, 로마노프 왕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반 4세의 아내의 그 남동생의 아들인데, 이 필라레트가 대주교 종교인 아니에요. 이 필라레트의 그 아들 미하일 로마노프, 원래는 제왕을 안 하겠다, 나는 할 마음이 없다 그랬는데 아마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성직자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보필을 받아서 통치를 해라. 로마노프가 시작이 됐어. 그 뒤에 이제 피터 대제가 나왔는데, 이 양반이 대권을 잡고 러시아를 개조를 하는데 아주 강력하거든. 이게 철이 제왕인데 지구촌에서 아마 키도 가장 장대하고 가장 강력할 거야 이 사람이. 전쟁을 해서 패배하면 더 강해져. 피터 대제는. 피오트르 대제가 완전 러시아를 유럽화하는, 그래서 바로 이 늪지대를 메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무수한 러시아 백성들이 죽음 위에 핀 그 땅이 지금 베테르스부르크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진정으로 이 짜르 제국, 그 유럽에서 볼 때도 러시아는 제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쌍두 독수리의 그런 문양이 본래의 신권을 발휘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때부터인데, 자, 지금 이 러시아의 그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유럽 문화 정신으로 기울어진 것이 피터 대제 때, 그리고 그 손자 되는 피오트르 3세 아내, 독일에서 시집 온 에카테리네 2세, 자기가 직접 피터 대제, 우리 할아버지 시아버지 말이야, 제가 후계자다 해서 이 러시아의 문화 역사에 혼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여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알렉산드르 1세가 나오는데, 에카테리네 2세가 직접 어릴 때부터 정을 주고 황제로 길러내려고 했었던 알렉산드르 1세 때 나폴레옹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50만 대군을 몽골 유목민이 싸우는 전법, 빠지고 치는 전략으로 해서 이 모스크바다 불질러 버리고 나중에 공격을 해 가지고서 유럽을 통일하고 러시아를 손에 놓고 가장 강력한 천자 제왕이 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이 제정 러시아 시대의 한 역사 이야기. 50만 대군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한 3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제를 폐지했지만은 이미 이때부터 억압받는 농노들의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뭐 초기는 90%, 한 50%까지가 농노인데, 이런 사회 모순이 알렉산드르 1세, 2세 때 가면은 이게 이제 조직화돼 가지고 짜르를 제거하려고 하는 혁명 조직이 발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렉산드르 2세 때 그 여자 두령자가 이끄는 암살단에 의해서 폭탄 세례 받아 가지고 뭐 머리가 사라졌다. 그다음에 알렉산드르 3세 때는 레닌의 형님이 혁명 세력에 가입을 해 가지고 처형돼서 레닌이 나중에 그 볼시키비 당이 1917년 혁명을 할 때 마지막 니콜라이 2세 일가가 참혹하게 이렇게 죽는 그런 그 비극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의 역사가 이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